결혼 이후 경기도 화성의 전세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30대 부부 근호 씨와 지은 씨는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혼 4년 차 지은 씨의 임신 소식은 기쁨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안겼습니다. 아이를 안정적인 집에서 키우고 싶어. 지은 씨는 작은 방에 쌓인 육아용품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던 터라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이었습니다. 특히 화성 동탄의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는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다는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는 부부의 눈에 완벽한 입지로 보였습니다. GTX 개통 호재, 대형마트와 쇼핑몰, 공원, 그리고 아이를 위한 유치원과 학원가가 모두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들의 부동산을 방문하며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부부는 2021년 여름 동탄호수공원 인근 장지동의 2019년식 29평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처음엔 2019년 4억대였던 아파트가 2년 만에 3억 이상 오른 걸 보고 망설여졌는데요. 앞으로 동탄이 계속 오를 거라는 부동산 실장의 말과 부동산 카페 유명 전문가의 말을 믿고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매가 7억 3천만 원에 담보대출은 4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자금은 기존 전세금과 모았던 돈, 부모님들께 빌린 돈까지 합쳐 마련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사. 근호 씨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확신했습니다. 동탄은 계속 오를 거야. 호재가 많잖아. 걱정했던 것도 잠시, 계약 이후 집값은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매물은 점차 줄어갔습니다. 이사하고 2달쯤 지나서 아파트 단지가 떠들썩해졌습니다. 29평이 최고가 8억 2천만 원을 찍었기 때문인데요. 8억대 거래 소식이 들린 이후 동일 평형의 호가 시세는 9억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보, 벌써 1억이나 올랐어. 진짜 대박이야. 우리 계약하길 너무 잘했다. 또 아파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축에 살던 부부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 입주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넓은 창문, 단지 내 커뮤니티와 놀이터, 그리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사. 부부는 아기방을 꾸미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기가 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약속하는 보금자리가 됐죠. 부부는 주말마다 동탄의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호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 이 집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동탄은 커뮤니티도 활발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았고 맘카페에선 육아 정보와 동네 맛집 추천이 오갔습니다. 근호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동탄 신축 아파트를 샀는데 벌써 1억이 올랐어요. 그중엔 근호 씨네 집 인근 아파트를 매수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맞아, 동탄은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올라가는 집값 보면 배고픔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대출 이자는 계약 당시 월 82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월 지출이 100만 원이나 늘어버린 건데요. 지은 씨는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 근호 씨의 월급 420만 원으로는 생활비, 이자, 그리고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이자만 내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이자가 이렇게 계속 오를 줄은. 근호 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예산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었고 지은 씨는 아이 용품도 중고마켓에서 샀습니다. 근호 씨는 야근을 늘리고 주말 특근도 해봤지만 늘어나는 지출을 따라잡기 역부족이었죠. 지은 씨는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 집 정말 우리한테 맞는 거지? 근호 씨는 애써 웃으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집값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죠.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는 불과 1년 만에 5억 초반대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저가 4억 7,500만 원까지 찍혔는데요. 7억 3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물량은 넘쳐났고 호가는 계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호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1년 반 만에 2억 5천만 원이 빠졌다고? 그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웠지만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대출도 못 갚아. 그냥 버텨야 해. 2023년 동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물이 넘쳐났습니다. 근호 씨는 동탄에서 유명한 부동산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은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급매물이 나와도 문의가 없어요. 일단은 버티시고 정 힘드시면 전세를 주시는 게 좋겠네요. 중개사의 말은 근호 씨를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전세를 주고 또 이사 갈 수는 없었죠. 지은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집 때문에 너무 불행해. 매일 이자 걱정, 집값 걱정만 하잖아. 근호 씨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적금을 깨고 근호 씨의 연말 보너스도 생활비로 썼습니다. 아이를 위한 장난감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졌죠. 근호 씨는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동탄 부동산 전망을 찾아봤습니다. 2024년 이후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영상도 있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영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기로 했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면 부업으로 번 돈과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 10층 매물이 6억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장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근호 씨 부부는 아직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억 3천만 원 손실 중이기 때문이죠.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들려오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의 반등 소식은 아직 그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제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2020년, 2021년 상승기에 동탄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일자리, GTX, 신도시 인프라 등 뛰어난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몰렸죠. 특히 동탄역 주변 가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되면서 끝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분들입니다. 13억에 샀다면 대출을 7억 8억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억에도 안 팔린다면 팔더라도 대출 상환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샀던 분들은 대출 부담이 훨씬 적거나 높은 금액의 전세를 둘 수 있겠죠.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인접한 광교나 위례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고 일부 단지는 순식간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동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5억 16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0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탄도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동탄이 다시 살아난다며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타입이 16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특수거래에 불과할 수 있으니 과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거래를 분양 광고 등에 이용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확정되고 잔금까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2030 세대 중에는 규제 풀렸을 때 빨리 사야 한다며 성급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들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2021년에 영끌로 샀다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크게 당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비슷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 무리하게 집을 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교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대장 아파트가 호수를 끼고 초고가를 찍었지만 지금은 상가 공실이 많아 실제 경기는 죽어 있는데 집값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아 보여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매수한 이들이 결국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동탄도 많은 가구가 대출을 끼고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탄이 그냥 거품이 잔뜩 낀 지역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GTX 계통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호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탄 주민들 중에는 호재가 크니까 2, 3년 뒤면 수도권 남부 대장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도심 설계가 체계적이고 주변 상업시설이 꾸준히 들어서는 중이라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동탄에서 벌어지는 상승과 하락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등 뒤에는 폭락 그리고 다시 불안한 반등이라는 흐름이 2, 3년 사이에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한번 폭락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금리, 정책, 지역 인프라,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을 움직입니다. 현재 동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두자 혹은 이제 곧 금리가 안정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가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럴 때 영끌로 들어갔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영끌로 집을 샀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경매까지 간 사례를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 2억씩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고가 거래 사례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거래가 최종 성사되는지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은 감수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다시 영끌로 뛰어드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세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언제 또 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상황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동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수요가 폭발해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꺾였다가 규제 완화로 다시 반등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오를 때 무조건 올인하기보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 대출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동탄이 과연 광교나 위례보다 입지가 좋냐는 논쟁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서는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동탄이 훨씬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GTX 호재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하거나 다른 변수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 예상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탄은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탄 자체가 나쁜 도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인프라와 도시 설계가 이미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갖고 과도하게 대출을 끼거나 주변 시세를 보지 않고 덜컥 매수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탄이 지금 다시 부상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곳이어서 또다시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느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두 건 고가 거래가 나오면 전체 시세가 다 오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한두 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거래인지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주변 매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고 특히 동탄처럼 짧은 기간의 폭등과 폭락을 모두 맛본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차분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무리한 영끌을 피하면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동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김민희님 부부는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희님은 맘카페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불과 2년 전에 매수했는데 그때 사길 진짜 잘했어요. 그 사이 3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당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그때 민희님은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례나 분당은 송파구 집값의 반값인데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어서 지금이 기회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미니님의 직장 동료인 소연님이 위례 신도시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미니님은 투자해서 돈을 번 동료 얘기와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이러다 진짜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며 집을 사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례집을 사두면 오를 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7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위례 신도시에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전세는 7억 5천만 원으로 갭 3억 5천만 원이었죠. 위례 신도시에 11억짜리 집을 3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게 갭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집을 산 지 1년 뒤 부부가 계약한 위례의 아파트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셈이었죠. 못해도 14억 15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며 그때 팔고 더 좋은 집을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였죠. 2022년 말부터 위례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 뚝 끊겼죠. 실거래가는 8억, 급기야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에 산 집이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였죠. 23년 중순,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전세호가는 5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전세금 7억 5천만 원보다 2억이나 낮았어요. 2억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3금융권 대출에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비도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2025년 4월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1억 4천만 원이나 손해 중이죠. 고점에 위례 아파트를 갭 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성남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수억 넘게 하락했고 영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1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7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는 12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10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억가량 하락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당과 위례는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상승기 시절 높은 기대와 달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개통 지연과 의료 복합 타운 무산, 재건축 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였으며 분당과 위례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 아파트는 21년 7월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2년 말에 4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21년 4월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3년 5월 15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들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 지역은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재들의 지연과 무산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와 더불어 성남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며 투자했지만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위례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위례, 분당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으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위례와 분당은 오르긴커녕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었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 지연, 사업 무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진행과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정왕동의 낡은 아파트 30평 전셋집. 박현수 씨네 부부는 이곳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맞벌이로 아등바등 살아가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은 바로 내 집 마련.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우리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내 윤희 씨의 말에 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들의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는 말들이 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리자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갖자. 2021년 초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이나 광명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시흥 백오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라 깔끔하고 바닷가도 가깝고 전철도 곧 생긴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백옷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신도시라는 단어가 부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호재도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죠. 그들은 백오동에 있는 2017년식 아파트의 84타입 17층을 골랐습니다. 2021년 초 7억 7천만 원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은 4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기존 전세 보증금과 예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윤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아이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된 기분이야. 현수 씨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돼.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계약 후 4달 만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지? 반년도 안 돼서 1억 8천만 원이나 올랐어. 그동안 월급을 악착같이 모으며 겨우 자금을 마련했던 부부는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호가 시세는 이미 9억을 넘어 있었고 부부는 10억까지 올라야 팔 거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이대로 쭉 상승할 거라 믿으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기설이 흘러나왔죠. 2022년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180만 원을 넘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뭐야? 계산이 안 맞잖아. 윤희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가게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외식을 아예 끊고 아이 영어학원도 하나 정리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꾸 한숨 쉬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현수 씨는 돈 내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었죠.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6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은 이제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2억이 넘게 빠졌다고? 윤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부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집값이 왜 이래요? 부동산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5억 초반이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좀 더 기다릴 걸 왜 그렇게 급하게 샀을까? 전세로 돌리고 이사를 갈까도 고민해봤지만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 대출 때문에 월세 두는 것도 불가능했죠. 매월 180만 원 넘게 이자를 내는데 집값도 2억이나 빠졌다니. 너무 후회된다. 잊고 지내보려 해도 계속 시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 고층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5억 9천만 원. 23년에 비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본전까지 회복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폭등장일 때 서울의 강력한 규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안산과 시흥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고 영끌에서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105신도시 신축급 대단지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말 3억 초반 하던 아파트가 2021년 말에는 7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4억대까지 떨어지면서 3억 넘게 하락했는데요. 2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던 가격이 지금은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한 금액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산과 시흥은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뜨거운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투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죠.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갭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심한 곳은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3, 4억씩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승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경매 매물마저도 유찰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낙찰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00옷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따져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와오, 송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실현되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서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2, 3년 뒤 급등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되려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 구체화돼도 금리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 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황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 A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 B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 B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대출을 끼고 샀느냐죠. 고점에 대출을 많이 껴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더 바닥이 나올지 지켜보자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내려갈 여지도 크다는 시장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동안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생활하시는 게 낫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엔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공실과 미분양 그리고 하락한 매물들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산과 시흥 부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 악재가 겹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교훈은 상승이 큰 곳일수록 거품도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주도의 오션뷰 타운하우스들은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최민수, 이지연 부부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이 부부는 친하게 지내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철이네가 산 제주도 집이 벌써 1억 넘게 올랐대. 애월 쪽이라던 것 같은데 대박이야.
친구 부부가 제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에 부부는 자극을 받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둘은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제주도가 아직 저렴하니까 지금이라도 사두자. 아직 안 늦었어. 부부는 모았던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 신용대출을 합쳐 제주도의 오션뷰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습니다. 매매 가격은 7억이었는데요. 그중 중도금 대출이 4억 2천만 원이었고 완공 시점에 맞춰서 임차인을 구할 거라서 크게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이렇게 말했죠. 계약 잘하시는 거예요. 2년 안에 9억, 10억은 갈 겁니다. 요즘은 임차인 구하기도 쉬워요. 부부는 이 말을 듣고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제주도는 곧 서울 아파트처럼 오른다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엔 요즘은 돈 많은 중국인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2배 넘게 오르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만 월 175만 원으로 뛰었어요. 원래 처음 계약했을 때는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갑자기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긴 거죠.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자에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타운하우스 인근 부동산들을 찾아가 봐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고객님, 어차피 오션뷰 타운하우스는 오를 거고 요즘 집 알아보러 다니는 손님들도 꽤 많아요. 문제는 이후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한 곳 바로 옆집이 23년 초 5억 초반에 거래가 됐는데요. 7억에 계약한 부부의 자산은 순식간에 2억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매월 이자만 170만 원씩 나가는데 타운하우스 가격도 2억 가까이 떨어지자 부부는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6개월간 공실로 비어 있어서 잔금 해결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겨우 임차인을 구하긴 했지만 원하던 시세보다 한참 낮게 구했는데요. 게다가 임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또 공실이 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일한 타입 타운하우스의 호가 시세는 5억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제주도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관광붐, 영어 교육도시 개발, 제2공항 기대감으로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제주 아파트 매매 지수는 급상승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오션뷰 타운하우스와 공항 근처의 아파트가 10억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외지인 거래는 2021년 1000건을 넘으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2024년 거래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 평균 가격은 10% 하락하며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표적인 하락 사례들입니다. 한경면에 위치한 입주 4년차 아파트는 2025년 기준 48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총 99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 단지는 2021년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 기준 7억대의 고분양가로 외지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인해 매매와 임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약 20-30% 하락한 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에어릅의 한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8억에 달했으나 현재 매물은 6억대까지 하락했음에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기대했으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귀포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대정읍은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가까워 한때 외지인 투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거래가 급감하며 2021년 10억대에 분양된 타운하우스가 현재 6-7억대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분양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가격의 매물로 나와 있으나 여전히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 공항과 인접해 있는 노영동의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1년 6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2025년 현재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외지인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에 매수 문의가 줄며 가격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과열에서 벗어나 급격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분양가로 공급된 신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외지인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과 공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122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 2485가구의 약 49.4%에 해당하며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부산, 전남, 대구 등 다른 지역을 상회하는 비율로 제주도가 미분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분양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은 전체 미분양의 약 69%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경면의 입주 4년차 아파트는 현재 절반 가까이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애월읍의 신축 아파트는 공실률이 60%를 넘습니다. 외지인 수요 감소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핵심 요인입니다. 2021년 외지인 아파트 매수 거래량은 11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361건, 2024년 21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불경기로 세컨드하우스 및 투자 수요가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신규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만 저렴한 가격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는 거래가 거의 없고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미분양의 주된 원인은 터무니없는 분양가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제주도 민간 아파트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2,481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한 아파트 전용 84타입 분양가는 7억 9,900만 원으로 경기도 중상급지의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높은 분양가는 과도한 땅값이 원인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행사들이 공시지가의 4-5배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분양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이러한 고분양가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타겟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과수원이나 토지를 매입해 감귤 농사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제주도 공인중개사는 제주도민은 비싼 아파트를 사지 않고 차라리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기에 세컨드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지인을 겨냥한 고가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미분양과 공실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 환경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쉬웠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세컨드하우스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중심지로 자연환경은 매력적이지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높은 물가와 텃세 문제도 외지인 이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자재 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건축 비용이 상승하며 이는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단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처럼 저렴한 매물을 검토하세요. 이들은 간헐적인 거래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또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한 지역이나 유형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단기 반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 수요가 시장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이주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섬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빈집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 외지인 중심의 공급 구조, 고금리 환경, 그리고 지역적 한계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죠. 앞서 살펴봤던 실제 하락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원한다면 전세나 월세 혹은 연세로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세 강재훈님은 서울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IT 회사 직장인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그는 겉보기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골프를 치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잖아.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그의 마음에 불안이 싹 텄습니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는 점차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후 뉴스를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너 아직 혼자니까 투자라도 해라. 이대로 가다간 노후가 위험하다. 친구들의 말은 그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재훈님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강남 교보문고에 앉아 경제서적을 읽고 유튜브로 부동산 강의를 들으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와 타이밍이다. 지방광역시가 기회다. 책과 유튜버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부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손댈 수 없을 만큼 비쌌지만 부산은 달랐죠. 바다 조망, 신축 단지, 개발 호재. 부산은 재훈님의 눈에 기회의 땅으로 비쳤습니다. 부산이라면 가능할 거야. 오션뷰 아파트면 절대 망할 리 없어. 퇴근 후엔 부산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부산의 개발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서 본 부산 광안리 투자 성공기 글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3억 차익. 재훈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혼자니까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재훈님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 용산은 꿈도 못 꿀 가격. 그는 부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오션뷰 신축 아파트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앞 해변과 상권 그리고 광안리의 활기찬 밤거리로 유명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은 마치 영화처럼 화려했죠.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다리의 야경. 이건 서울에서도 찾기 힘든 입지야. 재훈님은 현지 중개사와 통화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광안대교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았죠. 카페 거리엔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고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 정도 입지면 수요가 엄청나겠어. 여기 투자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9억 8천만 원. 마침 전세 5억에 세팅되어 있어서 전세 끼고 사시면 됩니다. 재훈님은 망설였습니다. 현금 4억 8천만 원이라니. 내 전 재산을 걸어야 해. 하지만 중개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지금 안 잡으면 후회합니다. 재훈님은 혼자 사는 터라 가족과 상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자금 계획과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하고 주식을 정리하고 신용대출 받으면 가능하겠어. 결국 그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실투자금 4억 8천만 원.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부산 오션뷰 아파트라면 자산 가치가 있어. 그는 홀로 집에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바뀔 거야. 계약 타이밍이 좋았던 걸까요? 계약하자마자 단지 내 동일 평형의 호가 시세가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재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얼마까지 오르면 팔까? 그는 벌써 차익을 계산하며 상상했습니다. 판돈으로 부산에 더 큰 집을 사거나 서울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 혼자 사는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같이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재훈이 집 산 곳 벌써 1억 올랐대. 그래, 지금이라도 사길 진짜 잘했다. 주말마다 골프와 위스키 모임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2022년 말 상황이 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한국의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재훈님은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죠. 괜찮아, 전세금으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세 수요의 감소였습니다.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고 주변의 신축 단지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2023년 전세 재계약 시점. 기존 5억이었던 보증금이 3억 8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차액은 재훈님이 현금으로 충당해야 했죠. 그는 현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고금리 대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부산은 오를 거라고. 그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었죠. 하지만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며 시세를 확인하는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24년 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16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훈님의 집과 비슷한 층이 무려 3억 5천만 원가량 싼 가격에 팔린 것이죠. 그의 부동산 투자는 이미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입지, 조망, 브랜드 다 완벽했는데. 재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광안대교 뷰 아파트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오션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선 큰 메리트가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말은 뼈아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부산의 신축 아파트는 계속 쏟아졌고 2016년식 아파트는 더 이상 프리미엄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재훈님은 깨달았습니다. 책과 유튜브에서 배운 입지로는 시장의 하락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죠. 그는 혼자 사는 집에서 밤늦게까지 부동산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는 후회로 가득 찼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왜 그래? 친구들의 질문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투자한 게 좀 잘못됐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장은 내가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 상승 거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2025년 4월 20층 매물이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그는 회사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엔 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있죠. 그의 자산은 마이너스로 가득해졌고 꿈꿨던 부동산 투자자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재훈님의 사례는 무리한 갭 투자와 성급한 결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최근 1-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원에서 마피 3,4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초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40대 부부인 윤재석 김지연님은 아이 없이 맞벌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13년 차인 두 사람은 송도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웠죠. 재석 씨는 송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다녔고 지연 씨는 송도 중심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거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스며들었죠. 오피스텔은 편리했지만 좁은 공간과 전세 계약의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 말은 부부가 자주 하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도 6809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송도의 분양권 시장은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그들에겐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품은 입지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송도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전용 84타입 아파트가 13억을 돌파했고 50평 펜트하우스는 21억을 기록했죠. 서울의 폭등과 대출 제한으로 투자자들이 송도로 몰려들었고 재석 씨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기회야. 송도 아파트값이 이렇게 뛴 적 없었어. 재석 씨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지연 씨도 동의했죠. 당첨만 되면 3억은 기본으로 벌고 들어가는 거야. 입주 때 전세 줬다가 몇 년 뒤에 팔면 금방 10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송도 6809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국제도시의 미래 가치를 믿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죠. 긴장 속에 발표된 청약 결과 운 좋게 당첨되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경쟁률 4대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8억 8,400만 원. 계약금 20%를 내고 분양가의 60%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을 갖는 거야. 부부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송도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꿈이 곧 예상치 못한 실현으로 이어질 걸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송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강남과 마용성 그리고 수도권 핵심지로 옮겨갔습니다. 송도는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송도는 입주 물량 폭탄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609와 809의 신축 공급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도 1에서 409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죠. 재석 씨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를 시작한 인근 단지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었던 거죠.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송도 투자자들의 불안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입주 때 맞춰서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 시세도 생각보다 낮네요. 잔금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재석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래도 송도잖아. 인프라도 점점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지연 씨도 동의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송도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와 황량한 주변 환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여기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니겠지? 지연 씨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2025년 초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석 씨 부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분양받은 84타입 아파트의 분양권은 이제 마피 1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8억 8,400만 원 대비 최소 1억 손실. 전세를 끼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6809의 전세 시세는 3억 중반대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다고 해도 옵션 비용과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계속 가져가면 언제 팔 수 있을까? 부부는 밤마다 손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송도의 교육 인프라와 국제도시로서의 잠재력, 버틸 이유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실거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재석 씨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에는 좌절과 후회의 글만 가득했죠. 위약금 내고 계약 포기할까 봐요. 입주해도 전세 안 나가요. 빈집으로 두고 이자만 내는 중입니다. 결국 부부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송도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송도 1에서 409는 여전히 핵심 입지로 평가받지만 6809는 인프라 부족과 입주 물량 과다로 현재 하락폭이 심각합니다. 기다리면 오를 테지만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마피 1억의 광고에도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뼈아팠죠. 재석 씨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도 6809의 미래를 믿고 버티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하거나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카페 장사가 잘 안되면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2025년 5월 재석 씨 부부는 결국 마피의 분양권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죠.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마피 1억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I1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 80%에서 2025년 5, 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 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